국민의힘 쪽의 윤석열 전 총장, 좀 치고 올라가면서 간격도 벌이고, 뭐, 그럴 법도 한데, 뭐, 그냥 계속 엎치락 뒤치락, 뭐,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뭐, 특히, 그러니까 만일에 예. 제가 이제 글도 쓰고 여러 번 그랬겠지만, 예,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임기를 마치고 있었더라도, 좀 불려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뭐, 설사 이제 좀 일찍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입당하지 않고 지금 바깥에 있었으면, 예.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돼도 뭐 도덕적으로 흔들리든. 1당과 2당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도 그러면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데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조금 그 유승민 원희룡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보다도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그렇죠. 캠프에 지금 합류한 인물들 중에 새로운 인물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대한민국 저분이 대통령 돼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오겠다 뭐 새로운 뭐가 오겠다 이런 희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예. 다만 주인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금 2017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의 오너십이 붕괴한 상태거든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떤 사람들은 최재형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뭐 윤석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준석 중심으로 이 땅에 떨어진 권력을 우리가 주워서 우리가 주인이 되자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후보만 되면 정권 교체가 뭐 100%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룰이 세팅되기를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어떤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은 첫 번째는 뭐 역선택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다 참여하는데 그게 왜 윤석열한테 유리할 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거 최종 룰 세팅을 할 때 1차 라운드에서는 당원들 표를 20%만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요번에 이제 10월 8일에는 30%의 당원이 전당원 투표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 고를 때는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고 결정적으로는 국민 여론조사도 경쟁력을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반영하는 게 지금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굴 선호하십니까? 누굴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그 역선택이 있든 없든 그 둘째 문제고 그러면 이제 제법 차이가 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쟁력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최종 후보가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4명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가상대결을 다 각자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재명, 그렇죠. 뭐 또 뭐 유승민 대 이재명, 또 누구 한 명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거기서 격차가 제일 높게 이기는 쪽으로 이제. 그런데 그 격차는 그때 11월 5일쯤 가면은 좁혀져서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상당히 쪼그라들. 그래서 지금 당원들 50%가 결정적인데 여기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것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큰 후보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은 10월 8일 4명이 되고 나면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이 되면서 4주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경선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실수가 많고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캠프 전체가 다 기능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만 있으면 표는 안 까먹는데 다 나와서 점수 깨먹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캠프에 있는 뭐 대변인으로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10월 8일 날 일단 파이널 가면 이걸 캠프 전체를 다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해봐야 되는데 후보가 이제 계속 말실수를 하기 때문에 후보의 말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거부터 그 문제요. 지금 이제 정치 컨설턴트이고 그러시니까 계속 그런 게 아직도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왕자 띄우지 않고 TV 토론에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곤욕 치르고 그리고 엊그제는 또 위당당원 얘기 이 얘기도 하고 이제 자꾸 서로화에 오르는 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고쳐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안 고쳐질 것 도리가 같아요. 없는 안 고쳐질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다변이고 달변이고 예. 그래서 이제 말실수가 있는데 정치는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해명 과정이 지금 더 안 좋아요, 전부 다. 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아는 분이 그냥 이렇게 써줬는데 하여튼 제가 좀 그걸 좀 지우고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 아무도 주의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으면 될 얘기인데 그때. 이 왕자인도 처음에 잘 몰랐다. 근데 뭐 대변인 입에서는 손가락만 씻어서 뭐 손가락, 그 말이 안 손가락만 씻어서 그렇게 그렇다. 이제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캠프 내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대선 캠프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기에 전략이나 메시지 하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거를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이든 후보든 다 공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상식의 캠프인데 그래요. 이 캠프는 제가 보기에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따로 대변인 따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따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게 그 캠프를 전면적으로 그 개편하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인기의 비결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추미애 법무장관 그전에 조국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충돌하면서 인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돌했던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보이지 않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잘 안 보이고 뒤로 숨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사부 일체에서도 나는 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때 검찰총장이 대통령처럼 보인 거예요. 징계 받을 때나 이럴 때 가끔 카메라 앞에 쓰거나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 와서 얘기할 때 보면 아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대통령처럼 보인다 이렇게 됐는데 정치를 시작하고 탁 들어가서는 그 뭐 젊은 표를 또 얻어야 된다 또 뭐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걸 자꾸만 하잖아요. 뭐 유튜브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처럼 보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미지 관리에 좀 실패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 추측인데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역선택이라는 얘기, 위장당원이라는 얘기 이런 모든 거가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이분은 저하고 반대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뭐 유튜브? 네, 그런 영향.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그 최재형 후보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그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당에서 조금 중도 쪽으로 와 있는 유승민, 원희룡 후보보다도 더 좀 새로움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움이 아니라 너무 보수성도 익숙한 논리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원들한테 어필은 할 겁니다만 그래서 경선에서의 위기도 아직은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위기는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본격적인 위기가 아닐까. 아니 그 캠프 자체 좀 구성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구속 두 분 이명박 박근혜 두 명 구속됐을 때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사퇴를 안 했어요. 만일에 윤석열 캠프에 수많은 정치인이 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이제 손바닥에 왕자를 해갖고 이렇게 했다. 해명을 하는 과정도 터무니없어요. 나 이런 후보 내 캠프 나 모르고 왔는데 나 못하겠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러고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보이는 데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이 캠프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쓴소리하고 정말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뭐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참 아쉬운 게 새 얼굴이 너무 안 보여요. 그 그렇죠. 캠프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윤석열 주변에 뭔가 그 가까이에 새 얼굴들이 좀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보면은 스피커 역할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다 그때 그 사람들. 이게 이러니까 뭔가 윤석열다운 뭐가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뿐만 아니라 홍준표도 그렇고 야당의 모든 대선 주자들은 도전자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모든
모든 후보는 현역이거나 도전자거나 계승자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야당의 지금 대선주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전부 다 도전자 포지션인데 도전자 포지션에서 그 증명해야 될 캠페인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고 가고 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건 모든 후보의 공통 과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정의당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거는 공통의 과제고 두 번째, 세 번째 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더 나은 비전과 리더십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더 좋은 대한민국이 올 거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이 될 거다. 난 이런 리더십을 보일 거다. 근데 이 비전과 리더십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세 번째, 이거 하나 갖고 버티는 건데, 세 번째,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내가 나가 이긴다. 이러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하다가는 마지막 파이널 4명이 남았을 때는 유승민이나 원희룡 이런 분들한테도 따라잡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LH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만 이길 수 있었잖아요. 박영선 후보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자들도 전부 다 안철수를 찾았지만 LH 사건 이후에 그건 오세훈이 나가도 이기니까 굳이 뭐 안철수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세훈 쪽으로 확 쏠렸지 않습니까? 만일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바꾸고 본인의 캠페인 방식을 바꾸고 전략이나 메시지를 다 바꾸지 않는 상태로 가다가 홍준표나 뭐 그 또 뭐 유승민이나 또 다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후보들이 또 경쟁력이 그분들이 나가도 이기는 상황이 오면 이재명이 타격을 받아서 대장동 이슈로 무너지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굳이 불확실한 저기 그 윤석열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금방 바뀌는 거죠.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되려면 가장 경쟁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산도 가장 잘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과 뭐 이 통합의 리더십도 발휘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었던데 다시 말씀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는 윤석열만이 이길 수 있다. 그 판단이 가장 큰 무기였는데 그 여론이.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좀 대장도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꼭 윤석열뿐 아니라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나 원희룡도 보니까 이제는 이길 수가 있겠네 하면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경선에서조차도 긴장을 풀 때는 아니다. 경선에서도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선에서도 큰 위기가 한 번쯤 올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는 정말 몇 번의 고비를 넘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대통령이 되면 저는 행복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정말 집권 초기부터 정말 강화문에 또 충돌을 하고 그렇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소수파인데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짜 힘을 쓰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바로 있으니까 정권을 잡으면 이제 저게 뭐 성남시만 있었겠어요. 저런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걸 쭉 수사를 들어가면 그중에 이제 좀 몇 개만 나와도 지방선거는 이길 수 있겠죠. 그 지방선거 이기면 2018년도에 워낙 민주당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저걸 또 뭐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지자체장과 또 결탁한 정치인들도 쭉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사정정국이죠. 사정정국. 이런 걸로 가면 또다시 여야가 지난 우리가 그렇죠. 5년 동안 봤던 것처럼 또 대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본 거는 이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지만 다음 정부는 좀 그래도 그 진영 간의 싸움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뭐 피치 못하게 청산해 될 게 있으면 그건 딱 집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는 이제 여야 간의 대화도 좀 하고 친구들 간의 좀 정책 대화도 좀 다시 하고 뭐 이러기를 그런 대한민국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그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또 감사원장이 뛰어들어서 17일 만에 정당이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를 했는데 이런 무리수까지 뒀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가고 있는데 그 후보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 주위 사람들이죠. 이거를 그냥 그 윤석열이나 최정희나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내 권력 어떻게 그 작은 권력이나 한번 유지해볼까. 그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누가 입당하고 뭐 했다고 발표가 되는데 국민들에게 설렘을 주는 인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염려합니다. 아니, 저도 그 윤석열 캠프에 하는 걸 쭉 이제까지 보면서 다 지금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 이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인데 정치인도 있고 뭐 실무자들도 있겠고 뭐 이제 그럴 텐데 그 정도 노하우면은 뭔가 윤석열을 정말 하나의 그 새로운 리더로 부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엇들, 그런 스토리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뭘 내놓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걸 한 번도 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입당을 안 했으면, 예. 그러니까 그 정치 참여를 뭐 안 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마쳤어도 불려 나왔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때 그만두고 가만히 있어서도 바깥에 있었어도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바깥에 있었으면 제3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이기면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호남도 사실은 또 지지로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런 건데 그때 뭐 어쨌든 이게 그냥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이거 금방 정리가 된다. 그런 분들이 뭐 새로운 국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참모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 설화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저는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선 룰이 당원 50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아서 여전히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4주가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돼도 본선 4개월은 저 대장동 비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권교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대통령 돼도 그 다음도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10월 8일 날 그 4강 안에 들어갈 테니까 그러고 나면 전면적으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뭐 공정과 상식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정말 부합하고 있는 거지. 나의 지금 정책 행보나 이런 것이 그걸 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지 않으면 위기겠죠. 네. 저도 일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뭐 좀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조적인 환경 자체가 쉬운 게임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어버렸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권 교체 여론이 단연 지금 우세한 환경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처음의 기대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제대로 했으면 지금 지지율이 한 50% 넘고 이럴 수도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아주 엎치락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 게임으로 갖고 가고 있다.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박 대표 말씀하신 일신, 그런 어떤 계기가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책임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얘기대로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4년 6개월 동안 아무 업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업적이 없는 것만 아니라 폐기해야 될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북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교체 여론이 대단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교체 동의하는 여론이 55%가 넘어가고 정권 유지에 동의하는 여론이 35% 밑이라면 그 20% 이상의 차이라면 그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4.7 보궐선거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그 당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입당해서 정말 새로운 걸 보여줬다면 지금 여론은 그렇죠.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여론도 55%를 넘어갔을 거고 국민의힘이 대안이냐라고 할 때 대안이라는 여론도 55%를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권교체에 동의하느냐는 여론도 55% 미치고 야당이 국민의힘이 대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갸우뚱하는 좀 중도 보수층들도 꽤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새로 그 당에 들어갔던 그 두 분의 책임도 상당히 크죠. 예, 예.